먼저 명확한 중점 목표를 확립하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일장의 요지는 명확한이라는 단어에 있다. 놀랍게도 95%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선택해야만 하는 데는 심리학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학적인 이유도 있다. 우선 심리학적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지배적인 사고와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원리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는 마음속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떤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육체의 물리적 행동을 촉발할 때까지 전체 잠재 의식을 그 목표에 집중시킨다. 이때는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결심이 함께해야 한다. 필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는 반드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되어야 하며, 선택하고 난 후에는 잘 보이는 곳에 써붙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시각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학적 효과로 여러분의 목표가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져 결국 그 목표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하게 되고, 목표 달성을 향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공자의 무기, 자기암시. 명확한 중점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기는 심리학의 원리를 자기암시라고 부른다. 자기 최면에 해당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폴레옹도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가난한 범인에서 프랑스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다. 에디슨 또한 신문파리에서 시작하여 자기 암시의 원리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켄터키 산중의 통나무 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대통령이 된 링컨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이 원리 덕분이었다. 말하자면 당신이 얻고자 하는 대상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자기 암시의 원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목표는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써 여러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목표가 건설적이고 정당하다면 이제 신속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할 일이다. 내가 집필하고 있는 방의 맞은편 길 모퉁이에는 하루 종일 서서 땅콩을 파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다. 땅콩을 팔지 않을 때는 땅콩을 굽고 봉지에 채워 놓는다. 그는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사는 95%에 속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그는 땅콩을 파는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노동에 대해 좀 더 많은 보수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생의 바다에 표류하는 자이며, 비극은 그가 똑같은 노력을 다른 일에 기울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또 다른 비극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땅콩 굽는 기계와 종이봉지, 그리고 땅콩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좀 더 수지 많은 일을 하는 자신을 상상해보는 비전과 야망을 지녔다면 그의 마음은 그 상상한 일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그리고 그 상상이 실현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해주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노동력을 쓴다면 그는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게 노동력을 쏟은 것이다. 나에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대중연설가인 막역한 친구 하나가 있다. 10여 년 전에 그는 자기 암시 원리와 가능성을 알아보고 즉시 실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작성하였는데 상당히 실제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작가도 연사도 아니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긴 회의탁자 둘레에 담고 싶은 유명인사들을 앉혀놓은 것이었다. 탁자 끝에 링컨을 앉히고 양옆에는 나폴레옹, 워싱턴, 에머슨과 엘버트 허버트를 앉혔다. 이어 그는 탁자 주위에 앉힌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링컨에게 내 성품에 당신의 탁월한 자질인 인내력과 공정함, 유머 감각을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질들을 갖추길 바라며 그것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에게 귀하의 장점인 애국심과 자기희생, 리더십의 자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에머슨에게 나는 당신처럼 감옥의 벽에서 자라나는 나무에서 흘러가는 시내에서 피어가는 꽃송이와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자연의 법칙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자신감과 장애를 극복하고 실수와 패배로부터 강해지는 전략적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허버트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힘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싶고 그 능력 이상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 친구는 매일 밤 상상의 탁자에 역사적 인물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인물들의 특출난 자질이 그의 잠재의식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자신의 성격으로 개발되게 만들었다. 이렇듯 잠재의식은 자석과도 같아서 확실한 목적으로 충전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한낱 풀잎과 나무에서도 이러한 법칙을 끌어낼 수 있다. 도토리는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 필수 성분들을 공기와 토양으로부터 끌어낸다. 같은 흙이라고 해서 반은 참나무, 반은 포플러 나무로 자라는 일은 결코 없는 법이다. 한 알 한 알 흙 속에 심어진 밀은 그 밀이 자라는 데 필요한 성분만을 흙에서 빨아들인다. 이 법칙에 예외란 없으며 그런 이유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두 가지가 한 줄기에 자랄 수 없는 것이다. 인간도 동일하게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른다. 어느 도시나 판자촌에 가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부촌에 가면 또한 비슷한 사람끼리 연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을 곁에 두기를 원하기 마련이다. 반면 패배자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 하지 않았던가. 수면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과 경제적 혹은 정신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곁에 두고자 한다. 예일 대학의 교수와 무식쟁이 날품파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 둘이 오랜 기간 함께 있어야 한다면 둘 다 참기 어려울 것이다.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물과 기름과도 같다. 서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명확한 목표는 건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과 불행을 초래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